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이래? 네, 그냥 방송하니까 한번. 방송 신경 쓰지 말고 원래대로 하세요. 하이. 어. 지난번에 방송하고 난 뒤에 수업 듣는 형아들하고 누나들한테 물어봤는데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또 초대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한 30분만 빨리 진행해 봅시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인공지능이 뭐예요? 사람은 아닌데 일종의 컴퓨터인데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근데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인데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인데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네. 좋은 조건이네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하고 사람처럼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 뭐가 더 어려운 일일까? 생각. 왜? 사람들은 글쎄요. 네, 생각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단순하게 뭔 결정 지을 수는 없고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꼭 그 생각을 한번 하고 행동을 하다가 그렇지. 근데 야. 다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근거를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봇들은 그렇게 아직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결정만 할 뿐. 우리가 하라고 명령하는 건 할 뿐. 수동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주 너무 제일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인공지능이 뭔지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원래 첫 화면에는 이 3D 영상,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고 시작하는데 온라인 강의니까 그냥 할게요. 먼저 인공지능 정의가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거는 언제쯤 처음 나왔을 것 같아? 1950년. 아이씨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보여서. 다트머스라고 알아요? 다트머스 대학 알아요? 음. 다트머스 대학이 그 남부의 아주 부잣집의 어떤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자식을 입학시키려고 입학식에 갔다가 기분이 안 좋아졌어. 막 대하는 걸 별로 안 제대로 안 대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대학 만든 게 다트머스 대학이야. 그래서 남부에 아주 유명한 좋은 대학인데 남부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1956년에 뭐 물리학, 컴퓨터공학, 수학 뭐 이런 공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존 맥카시라든지 마빈 민스키라든지 알렌 뉴얼 이 사람들은 물리학, 전자공학 그 당시에는 딱 엄밀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거든.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됐어요. The Science of Making Computers 뭐냐면은 컴퓨터가 이러이렇게 하게 만드는 학문이야. 뭐냐면은 Things that require intelligence when done by human 인간에 의해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해? 지능. 그 지능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인공지능이었어. 그래서 초창기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잡해졌겠지. 왜? 보니까 인간의 행동, 아까 얘기했는 생각, 태도, 좋고 나쁨, 기분, 즐거움 이런 것들까지 다 담아내야 되거든. 정서까지. 그래서 제 구글이 대답했어. 우리 집에 구글홈이 있는데 구글홈이 뭐라고 한다? 신기해. 그래서 정의는 The science of making computers do things that require intelligence when done by humans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intelligence의 뜻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intelligence의 뜻은 뭐냐면은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누구처럼?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지능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행동하는 건 다 지능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게 하는 학문을 인공지능학 또는 인공지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부분을 더 정교화시켰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인공지능 기술의 분류예요. 네 가지로 나눠요. 먼저 강한 인공지능이 있고 약한 지능이 있고 그 강약 인공지능에서 생각과 행동으로 나눕니다. 아까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생각과 행동은. 먼저 볼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 무슨 차이일까? 아니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를 나눴어요? 인간처럼 생각할 때는 뭔가 예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영화에서처럼 누굴 희생하고 세상을 아, 구하거나 그럼 합리적인 건 아니네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지 내가 제일 예외잖아요. 이거는. 아 그래. 합리적으로 하면은 적게 희생을 하고 빨리 이 일을 끝내는 게 제일 합리적인데 인간은 죽이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나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겠구나. 나에게는. 근데 인간은 자기 희생 봉사를 한다는 것이지. 너무 좋은 말이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비합리적이네. 합리적인 것도 합리 있지만, 어 그렇게 볼 수도 그치? 있죠.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는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예외가 있다고. 그렇지. 너무 좋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논리적 추론 과정을 합리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합리적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할 때도 많거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왜 그거 하니? 그냥 이런 거. 내일이 시험이야. 석현이 내일이 시험이야. 그럼 오늘 뭐 해? 보통. 공부를 해야지 복습하고 기본 그 개념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치 그렇게 해야 되지. 해야죠. 근데 실제로. 실제로도 하죠. 에이 솔직히 실제로 해요. 실제로 막 이렇게 하면서 복습하면서 딱 밑추시고 실제로 네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내일이 하죠. 시험인데? 열심히 하죠. 내일 시험이면 막 게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점수 알잖아. 점수 잘 안 나왔잖아. 근데 그 전날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했으니까.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이 형아들 누나들도 너처럼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괜히 방 청소해. 내일 시험인데. 맞아. 괜히 책상이 지저분해. 이거 책상 지저분해. 닦아야 돼. 이거부터 무조건 해야 돼. 괜히 책장 정리해야 되고, 어. 그러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 끝이죠. 비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의 정의 합리적은 뭐냐면 합리성은 뭐냐면은 패턴대로 하는 거야. 패턴대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보통 인공지능이 다 알고리즘 패턴이야. 그게 합리성이야.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하고 있어. 이미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봐도 돼요. 대표적인 예, 알파고. 알파고는 바둑 두는 수가 예외적인 거 없잖아. 딱딱딱딱 그 수대로 가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정서를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하느냐거든. 이건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약에 갖는다. 그러면 진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겠지. 그럼 정말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까?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강한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어떨까? 얼마나 남았을까? 조만간 지금 올까? 합리적이니까 좀 멀 것 같은데. 멀다면 안 되겠구나. 김정은 따라하는 거야?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만. 어, 네거티브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거 하나 내 좋은 거. 항상 긍정적으로. 맞아. 그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아. 그래. 석현이가 그런 역할 좀 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음. 트랜스플로어 같은 것 좀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정리하면 약한 인공지능 시대고 강한 인공지능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무엇이 핵심이냐? 인간의 지능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정서, 감정 이러한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했는데 사람과 유사한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합리적인 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비합리적인 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 나오기 자아, 정신, 감정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강한 인공지능이 생겼을 때 인류에게 주는 영향이 어떠할까 했더니 인류 멸망으로 귀결되더라. 근데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얘네 구글, 정부, NGO 등이 강한 인공지능이 생겼을 때 인류 멸망으로 귀결된다고 그랬잖아.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일까?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각종 처치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완벽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대체하거나 이 사회의 주류로 가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만이 아니라 멀 것 같아 이건 나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월에는 이 인공지능과 로봇과 관련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2017년 1월에 유럽에서 로봇에게 전자인간 (Electronic Person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 시민법이 제정 결의가 됐어요. 통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교한 자동화 기능을 갖춘 로봇 이게 정의예요. 정교한 자동화 기능을 갖춘 로봇은 전자인간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 인간처럼 대우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에 대한 조건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원칙이 뭐냐면은 첫째, 킬 스위치. 킬 스위치는 뭐냐면 로봇 장통을 멈추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어. 어딘가에.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얘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서 세 개의 원칙을 만들었는데 1번 로봇은 인간을 위험하면 안 돼. 위협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늘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했을 때 로봇은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해야 돼. 로봇이 3원칙 그거 아니야? 로봇의 사원칙 어떻게 알아? 배웠어? 아니 알아 그냥. 로봇의 책에서 사원칙이 봤어. 뭐야? 그 1항이 로봇을 인간에 위협하면 안 되고 그치 이거 똑같지. 2항은 1항을 위배하지 않는 한에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야 되고 똑똑하다. 이 다음번에 나오는 거 봐서 아시모프의 3원칙이야. 우리가 알고 한 거 아니다. 지금 막 한 거다. 대단하다. 1원칙이 그거야. 일단 기본적인 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 안 돼. 2원칙은 1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 즉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무조건 인간 명령 복종해야 돼. 3원칙은 1원칙과 2원칙이 위배되는 한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미 이 원칙이 깨진다는 거지. 왜? 천정 로봇. 천정 로봇 같은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아직까지 완벽한 전쟁 로봇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지만 이미 살인 로봇 같은 거 물론 인간이 조종하긴 하지만 살인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사례가 나와 있어. 그래서 한번 이런 아시모프의 3원칙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3원칙이 위배된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이제 그런 시민 로봇법이 만들어졌으면은 또 미국에서는 아실로마 AI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아실로마라는 지역에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 작년 그즈음에 1월달에. 그래서 인공지능의 23개 원칙을 만들었어. 그 원칙이 여기 나온 거 이거야. 연구 이슈에서 5개, 윤리와 가치에서 13개, 장기적 이슈에서 5개 등 23개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칙 1.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는 방향성이 없는 지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어. 어떤 방향성? 누구를 위해? 인간을 위해. 그래서 아빠가 항상 늘 인간,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에게 유용해야 돼. 그리고 이롭고 혜택을 주는 기능을 개발해야 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자체에 문제가 나온다. 봐봐. 인간에게 유용하고 이롭고 혜택을 주는 지능을 개발해야 돼.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인간이 먼저야. 그치?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15원칙에는 뭐 공동 번영, 공동선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작년 2월에 유럽 의회에서는 또 무슨 법안이 제안됐냐면은 로봇세를 걷어야 된다. 로봇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 그런데 이거는 결의안 채택 안 됐어. 반대됐어. 노동자의 재훈련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로봇을 도입하는 기업에서는 이 로봇에 대해 로봇 하나 도입할 때마다 일정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로봇에 의해 대체된 사람들은 실업이 될 거 아니야. 실업자가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재훈련시키고 이런 데에 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부결됐어. 왜 부결됐을까? 결정적으로. 좋잖아 뜻은. 왜 부결됐겠어? 글쎄. 잘 생각해봐. 누구한테 이롭겠어? 로봇 세금이 도입이 안 되면은. 인간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구? 노동자가 좋겠어? 아니면 기업이 좋겠어? 누구가 좋겠어? 세금을 안 내면. 세금을 안 내면 그 일반 사람들한테 로봇세에 대해서 내 말은. 로봇을 안 내면은 누구한테 주냐고. 누가 이익이야? 그 기업이 이익이지. 그냥 기업이 로비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정부와 노동자한테는 이게 반드시 돼야 된다고. 기본소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은 싫을 거 아니야. 왜? 기업은 비용을 줄이려고 로봇을 채택했는데 그 로봇을 채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또 내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비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아마 논의가 될 거야.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두려워하잖아.
응. 근데 인공지능이 정말 근시일에 그렇게 올 수 있을까? 아빠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과거를 한번 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1887년에 전기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 1899년에 전차가 처음 도입됐고 1911년에 버스, 13년에 비행기, 22년에 우리가 만든 비행기, 62년에 아날로그 컴퓨터, 82년에 컴퓨터를 위한 SDN 이런 것도 개통이 됐거든. 컴퓨터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50년 정도밖에 안 돼. 게다가 인터넷은 더더군다나 3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럼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 수 있을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거나 인간의 노동력을 뺏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좀그 웬만큼 한다 하는 그런 그 연구소에서는 인간이 로봇에게 대체될 직업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대체 가능성이 높은 건 텔레마케터라든가 낮은 직업은 뭐 상담사, 복지사, 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cleverness, negotiation, helping others, 그다음 squeezing into small spaces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뭐야 cleverness는? 똑똑한 정도. negotiation은 거대? 협상, 협상? 얘기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helping others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 도와줄 수 있는 squeezing into small spaces. 좁은 그래서 공간으로. 공간 문제.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천차만별이야. 좀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데는 2020년까지 총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가 창출이 돼서 5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그다음 뭐 의사, 회계사, 세무사, 애널리스트 등 전문직뿐만 아니라 뭐 사무직, 관리직, 노동직이 대체될 것이다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논쟁이 되고 있는 거야. 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채택이 돼야 되는지 또는 법과 제도로 금지가 돼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로봇세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동영상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보시도록 하시고 로봇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시대별 익히 직업은 이렇게 흐름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982년 뉴욕 타임스 기사거든. 이때도 이런 게 나서 컴퓨터가 우리의 직업을 빼앗을 것인가 30년 전에도 똑같이 컴퓨터가 워낙에 혁신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못 미친 거거든. 오히려 더 창출했거든. 인공지능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급격한 도입이 잘 안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몇 가지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신뢰. 우리가 기술에 그렇게 신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술에 신뢰를 할까 우리가? 엄청. 엄청 신뢰할 것 같아. 지금 당장에 우리가 기술에 신뢰하는 대표적인 예가 뭘 것 같아? 기술에 대한 신뢰.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SNS에 자신의 사진 뭐 이런 거 올렸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다운받아서 남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 남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린다. 응, 그런 거 안전할 생각하지 않고 것이다. 그냥 그 생각을 하나도 못한 거지. 근데 올려봤는데 막상 며칠 후에 인터넷에 자기 사진이 돌아다니면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 너 그래서 혹시나 누가 너한테 채팅 같은 거 한다고 그래서 뭐 빨개 벗고 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진 그런 거 알지?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럼 절대 그 응답하면 안 돼. 무조건 무시해야 돼.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니야. 조심해. 어. 자, 근데 아빠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게요. 나는 인간이 100% 기술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꼭 하나를 대. 내비게이터.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보면 완전 내비게이터에 의존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 똑같아 비슷한 거. 지도 있잖아. 어디를 갈 때 100% 그거에 의존하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를 아빠는 뭐 드론의 예를 들었는데 왜냐면 드론이 작년까지만 해도 드론을 마음대로 못 날렸는데 금년 풀렸거든. 진짜? 풀렸어. 지금 날릴 수 있거든.
그런데 이렇다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드론을 왜 못 날리게 하냐 뭐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 풀러놨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그 사고 몇 건 있었거든.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길거리에서 차가 떨어져서 차가 고장나고 그러니까 또 무슨 소리가 나느냐 왜 드론을 아무나 날릴 수 있게 하느냐 제도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기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특히나 우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불편함이나 위험을 가하는 것은 그렇게 금방 사회적으로 채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수업 시간에 하긴 한 거거든. 전차의 딜레마. 뭐냐면은 혁현아 차가 있는데 왼쪽으로 고장이 났어. 저 고장이. 어? 근데 왼쪽으로 가면 한 명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10명이 있어. 그래서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다 동일할 때 왼쪽으로 가면 한 명만 죽고 오른쪽 가면 10명만 죽어. 그럼 어느 쪽으로 차를 틀을래? 선택상은 그 두 개밖에 없다고 쳐. 한 명으로 칠 거야, 열 그래 명으로 두 칠 거야. 개밖에 없다고 쳐? 없다고 쳐. 그냥 논리적인 거니까. 아니 또 논리적인 거니까 일단 예외가 있겠지 당연히. 어쨌든 프로그래밍은 해놔야 되거든. 일단 최소한으로 죽어야 돼. 어차피 둘 중 하나는 그치, 죽게 되잖아. 그치. 최소한으로 그치 되니까 공리성의 한 원리 명 때문에 한 죽는 명 죽는 게 게 낫지. 제일 낫긴 어. 하지. 그런데 만약 이건 어때? 그냥 가면은 나 한 명이 죽고 틀면은 10명이 죽어. 내가 죽거나 그 10명이 죽거나 하는 상황이면은. 그럼 내가 죽어야지. 아 그래? 응. 그 차 살 거야? 네가 죽는 차를? 운전자가 죽는 차를?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 사고가 날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자를 먼저 죽인다라고 해. 응, 나 그때 예전에 아빠랑 말하긴 어. 했는데 그 내가 죽어야지. 네가 말하는 것대로 하면 합리적이지 않잖아. 예외가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 예외대로 할 거야. 내가 죽어? 나는 너 석현이가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석현이가 어쩔 수 살아야지. 없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아 사는 다른 게 사람이 죽어야지 왜 내 아들이 죽어?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너 그 차에 나 그러면 아빠가 탔다고 생각해 그럼. 오케이. 아빠가 탔어. 운전자의 아빠가 타고 밖에 10명이 타고 누가 죽어야 돼? 아빠는 아니 그냥 대답만 해. 프로그래밍을 지금 해야 돼 지금. 아빠가 죽어야지. 이 나쁜 새끼.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아니야.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람 탔어. 그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냥 죽여야겠지. 근데 자기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타면은 10명 죽는 걸 택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차 안에 탄 사람은 결국 너 아니면 나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근데 그렇게 차 안에 탄 사람이 죽게끔 프로그래밍된 차를 사겠어? 아니면은 10명 이 차 안에 탄 사람 무조건 보호해주는 차를 사겠어? 그래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어. 10명 될 수도 20명 될 수도 있는데 한 명이 될 수도 있잖아. 물론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일단 하는 거야. 내 차를 보호하게끔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차에 몇 나부터 명 들어갈 수 있어? 나부터 희생하게끔 하는 거야. 나부터. 내가 최소한으로 죽는 거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알아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싫어. 아빠는 내 가족이 아빠는 날 무조건 오래 사랑하니까 살아야 그런 돼. 거지. 사랑하니까 10명을 죽이는 거지. 근데 나는 그럼 넌 그렇게 아빠를 안 생각하지 사랑해? 않아. 아니 아빠를 사랑하지. 근데 아빠가 죽게끔 하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10명 죽는 것보다 한 명 죽는 게 더 낫지. 근데 아빠잖아 그 한 명이. 새아빠 찾아줘. 수업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할 것 같다라는 거. 2011년에 인공지능이거든 이게. 이미 수업 때 보여줬어 이거는. 근데 이렇게 어리석었어. 엉망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엉망인데 2016년에 알파고를 보면은 지금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는 줄 알 수 있어요. 바둑 같은 경우에는 10에 179 제곱승 우주의 원자보다도 많은 수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 근데 알파고는 3만 시간의 트레이닝을 거쳤고 프로 5단 이상의 3천만 개 기본 데이터 삼아 학습했는데 민간은 그렇게 너무나 쉽게 이 게임이 있고 나서 아빠도 이제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빠가 확인해 보니까 게임이 있고 나서 구글 주가가 자그마치 5%나 뛰었어. 이거 알파고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지. 너무 부럽다.
너가 만들면 돼. 그래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범용화 될 것이다 해서 범용화 예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아니 미래도 아니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구글 텐스플로우라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쉽게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쉽게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한 6개월에서 1년만 해도 돼. 이 정도는. 그리고 우리 석현이도 프로그램 요즘 하고 있어? 프로그램? 안 하고 있지? 잠깐 쉬는 거야? 방학 때 다시 해? 그래.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스티븐 호킹 박사님, 그다음 일론 머스크라든가 닉 보스트롬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유발 하라리 우리 잘 아는 사피엔스 라는 책을 썼죠. 다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물론 늘 우려를 하는 건 좋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 늦춰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되 더 우려, 그러니까 더 많은 방지책을 고려할 뿐이지 그거를 막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봐요. 자, 로봇 저널리즘 이거 수업 시간에 이미 했어.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 로봇 저널리즘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로봇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 전공이 미디어 영상학부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 있어서 그래. 글쓰기, 기자. 먼저 첫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해. 인공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기술이 뭐라고 그랬지? 너한테는 안 했지만 형 수업 때는 했어. 인공지능 하려면은 요즘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얘기하는 이런 게 있어야 돼. 꼭 뭐가 있어야 돼. 인공지능 하려면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패턴을 만들어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가 이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뉴스거리를 찾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사 관점을 정하고 네 번째는 이 관점에 맞춰서 기사를 배열하고 마지막으로는 자연어, 즉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제작한다. 이런 식으로 다섯 단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봇 기사긴 하지만 모든 글쓰기, 인공지능에 의한 글쓰기는 다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글쓰기뿐만 아니라 그림, 음악, 작곡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사례 역시 다 이런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 조리 있다. 잘 썼다, 명쾌하다, 읽기 편하다, 재미있다, 설명적이다, 이용하기 좋다, 정보가 풍부하다, 정확하다, 신뢰할 수 있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등등등의 긍정적인 것도 있고 지루하다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 그러나 조만간 전체 기사의 90% 이상을 로봇이 작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로봇 저널리즘 기업의 CTO의 말도 있었어요. 대단한 것 같아. 자,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거는 대충 뭐 같아? 로보 어드바이저 무슨 뜻인 것 같아? 로봇이 그냥 충고해주는. 그렇지. 근데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고유명사로 쓰여. 어디에서? 마켓, 스톡 마켓에서. 금융 시장에서 금융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솔루션을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그래. 대표적인 기업이 그 뱅거드라고 그래가지고 2017년에 투자 금액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70억 불. 그럼 얼마야? 4천억, 4조, 40조, 한 50조 돼. 로보 어드바이저를 50조 투자하고 있어. 배틀멘트는? 어? 배틀멘트. 베러멘트는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80억 불. 80억 불이니까 800억, 8천억, 8조, 한 8, 9조, 9조 정도.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기초 투자는 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기초 투자는. 그게 결국 데이터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뱅가드 그룹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는데 자, 이제 써놨고요. 이거 하나의 사례로 꼭 얘기하고 싶어요. 골드만삭스 알아? 레드삭스는 아니다. 레드삭스는 뭐야? 야구팀. 아, 그렇지. 화이트삭스. 그것도 야구팀 아니야? 그렇지. 보스턴 레드삭스는 보스턴, 시카고 화이트 삭스는 시카고. 야. 골드만삭스는 세계 3대 금융 기업 컨설팅 기업이에요. 무슨 기업이라고? 컨설팅. 금융. 금융 컨설팅. 그런데 봐봐. 전체 인원의 약 3분의 1이 개발자야. 그럼 얘네들이 금융 사업하는 애들 맞아?
그렇지.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 개발업 뭐 이런 솔루션 만드는 데 아니야? 그걸 만들어서 자기가 쓰고. 그렇지. 이제 모든 업이 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다른 예를 들어볼게.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의 주식 거래팀 트레이드 수가 2000년만 하더라도 600명이었었어. 17년 전에. 근데 지금 2명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야. 즉 2000년에는 600명의 트레이더가 거래를 했는데 주식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200명이 개발하는 운영하는 거래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2명밖에 없다는 거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4명의 트레이더를 1명의 개발자로 대체를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25% 그러니까 75%를 세이브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업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남은 25%는 또 급여가 높아져. 어떻게? 봐봐. 평균 수입이 50만 불이야. 1년에 1년에 6억이야 6억. 급여가. 1년? 1년에. 6억이라고? 어. 아, 이승우 연봉보다 2억 작네. 이승우 8억밖에 안 돼? 이승우 8억. 앞으로 더 받을 거야. 아니야, 이승우 8억에서 그러니까 2017년에 했나?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할 거야. 이승우 더 할 거야. 이승우도 있고 이번에 또 누구더라? 누구는 이름이 누군데? 걔가 1,000억 바이아웃 걸렸다 그러더라. 우리 손? 어? 손? 손흥민 말고 또 어린애 한 명 있던데. 걔 같은 경우는 백승호? 박승호인가? 백승호. 아 백승호인가? 1,000억 바이아웃. 이거 뭐냐? 1,000억 이하로는 거래 안 하겠다 이런 뜻이야. 대단하지. 그래서 어쨌든 고객과 상담하는 고액 연봉자들이 월스트리트 전체 연봉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인원은 줄되 그 남은 사람들은 많은 연봉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다 뭐로 대체된다? 개발자? 개발자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개발된다. 양 르쿤이라는 사람은 뉴욕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인데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담당자기도 했었어. 이 사람도 저커버그처럼 나도 약간 좀 그런 편이고 긍정적이다. AI가 친구가 될 것이다라는 인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전에 얘기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더 하고서 마무리할게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인공지능 로봇 중에 이제 페퍼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페퍼라는 로봇인데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 짱나다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페퍼라는 로봇이에요. 일본 거 아니야? 일본이야. 이 소셜 로봇 인간과 함께하는 로봇이 가장 발전된 기업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 페퍼야. 페퍼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안에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나 좀 볼게요. 먼저 왼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지.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무조건 기반은 뭐다? 클라우드인데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인데 이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정보를 가져오려면 뭐가 깔려 있어야 돼? 몇 번 얘기했는데 아빠가 네트워크 무슨 G라고 그랬어? G? 아빠 앞으로 무슨 시대를 LTE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 5G. 그렇지. 5G가 무조건 깔려야 돼.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안 돼. 무조건 5G 한 2022년 빨리면 20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빠 생각은 한 22년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가 돼야 돼. 그래서 모든 정보는 다 어디 있다? 클라우드에 있어. 그리고 페퍼라는 로봇의 눈에는 역시 비전 카메라 컴퓨팅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기술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헐트에는 이제 자이로 센서, 핸드는 터치 센서, 발에는 레이저 센서, 범퍼 센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에는 인공신경만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을 통해서 여기서 진짜 인공지능 학습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석현이나 석찬이 짠 나타나면은 페퍼는 순식간에 그게 클라우드 가서 망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잡아낸 다음에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야.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짧아야지 인간처럼 반응을 하겠지. 여기서 오래 걸리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요. 자,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 자, 아까 전에 분명히 AI 인공지능 로봇을 하면서 인간을 위한다고 그랬잖아. 프린터 있잖아, 프린터를 누가 야구방망이를 부숴. 그러면은 석현이는 프린터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지. 프린터도? 이 얼마나 든다. 그 돈 말고
프린터 자체에 대해서 프린터 쟤 불쌍해 이런 생각. 불쌍하지. 프린터도 그러니까 우리 석현은 참 인간적이야. 아빠보다도 10명을 살리려고 하고 인간적인 것 같아.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느끼잖아.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인공 이론 이족 보행 로봇이라고 그러거든. 이 로봇을 누가 괴롭혔어요 옆에서. 근데 괴롭힌 게 아니라 사실 테스트를 한 거거든. 실험한 거. 이거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안 보였어. 덤블링도 하고 그랬잖아. 걔야? 걔, 인공지능이야, 걔? 그럼 로봇 자기가 움직이는 거 다 인공지능 로봇이야.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난리가 났어. 왜 로봇을 괴롭히지 않고? 그러니까 프린터 같은 이런 것도 다 기술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안 했을 텐데 사람의 형상을 가져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로봇 윤리, 인공지능 윤리가 또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은 모형을 사람처럼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사람처럼 해야만 할까? 만약에 사람처럼 전혀 비슷하게 안 만들었으면 윤리의 문제가 개입이 안 될 거 아니야. 프린터처럼. 근데 사람이랑 비슷하게 만들면은 누가 만약에 험하게 다뤘으면은 걔도 신고하지 감정을 않을까? 느끼겠지. 누가 로봇 자체가? 로봇이 만약에 그 인공지능이 있으면 인공지능이 최종 그 단계가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이런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그럼 자기가 감정을 느끼고 또 슬퍼하겠지. 그 전 단계는 그럼. 그 오케이, 전 그건 알겠어요. 단계는 그 전 단계는 그걸 못 느껴. 감정을 못 느끼지. 응. 그럼 적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어떡하게 해? 그 로봇에 대한 윤리법. 예를 들면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 그 잘못 다루거나 죽이거나 그러면 그 범칙금 있는 거 알아? 알지요. 그럼 로봇도 그거 만들어야 돼? 로봇이 만약에 그 이런 휴머노이드처럼 사람과 비슷하고 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그럼 안 비슷하게 생기면? 그 만약에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으면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으면은 형상은 어떻든지 간에 다 해줘야 된다.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 일단. 그러한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 감정이 느끼면은 슬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넣었었어. 이제 사회적 로봇들이 많이 생겨. 이건 진짜 진짜 사람 같잖아. 근데 로봇이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의인화가 중요한 것 같고 AI 사례는 너무 많아. 그래서 요거는 얘기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쭉 한번 보여주면서 마음에 드는데 퍼스 한 다음에 그 동영상 찾아서 보세요. 동영상 찾아서 보세요. 쭉 보면 이 구글 오토 드로우는 내가 아무 그림을 그리면은 너 원래 이런 그림 그리려고 그랬지? 해가지고 짠짠짠짠 나타나. 그럼 내가 선택하면은 완벽한 그림을 딱 보여줘. 퀵 드로우 잠깐만 퀵 드로우인가 그건가?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그리려고 했을 때 도움을 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조지오 캠은 뭐냐면은 어떤 제품을 비추면은 그 제품이 어떤 건지 딱 나타나는 거고 딥 드림 제너레이터는 이 이미지와 이미지를 결합시켜 놔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예술이야. 이런 것처럼 예술. 텐스플로어 같은 건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텐스플로어로 만든 구글 인공지능이 의료, 법 이런 쪽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 근데 성과가 굉장히 높아. 뭐 페이크 오바마 이 동영상도 가짜로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인공지능 앱도 아주 재미있어. 뭘 비춰주면은 이게 어떤 제품인지 커머스랑 연결이 돼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 이거 다 가짜다. 이 사진 가짜야. 지가 그냥 인공지능이 편집한 거야. 이런 식으로 편집한 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등급을 막 나눠. 그래서 이 특정 등급 이하에 되는 사람은 비행기나 기차를 못 타게끔 아예 막거나.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아주 뜻깊은 일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깊은 일이란?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의 영상에 나오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맡아서 아주. 우리 유튜브 하나 할까? 아빠 계속 그만하고 있잖아. 유튜브 한번 하자. 자전 이거 많이 봤지. 그럼 1,000에 넣으면 3불이야. 총합
승민한테 부탁해가지고 영어로도 하고. 아니 우리 다 같이 그 영어로 하지. 뭐. 프로그램 걔가 그거 만든 그 뭐지 계속 클릭하는 거 음. 그거 만든데 걔가 만들어서 아 이번에 그거 그 드루킹 어. 그거 하는 거 매크로? 매크로 걔가 매크로 그거 안 만들어가지고 되게 거기서 다 알아서 해. 아유 구글에서는 매크로가 안 먹혀요. 아 진짜? 그럼 네이버의 병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오늘 고생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감을 잡고 조금 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해요. 제가 글 쓴 것도 있고 또 다른 자료도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사 안녕. 안녕하세요. 근데 음. 인공지능 만들어가지고 음. 걔한테 매크로 방법 알려줘가지고 다양하게 매크로 시키게 하면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건 진짜 그러면은 이거 막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 아이씨 그러니까 그게 계속 싸움이 된다는 거야. 단편적으로